안녕하세요. 전우희 기록입니다. 여러분, 혹시 팀스피릿 훈련을 기억하시나요? 1976년부터 1993년까지 매년 2월에서 5월 사이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들었던 그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말입니다. 당시 군 복무를 하셨던 전우님들이라면 그 강도와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뼈저리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이후 냉전의 한가운데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시작된 이 훈련은 냉전 시대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었습니다. 1984년 이후에는 무려 20만 명이 참가했고 훈련 기간도 최대 70에서 80일까지 연장되었죠. 미 본토에서 B-52 폭격기가 날아오고 항공모함이 한반도 근해로 전개되는 등 가히 실전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1969년 닉슨 독트린 이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을 신속하게 한반도에 투입하고 한국군과 효율적으로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포커스 레티나 프리덤 볼트 훈련을 거쳐 마침내 1976년 팀스피릿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시절 전우님들이 겪으셨던 팀스피릿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7가지 이유를 통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70에서 80일에 달하는 초장기 훈련 기간. 팀스피릿 훈련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려움은 바로 그 끝없이 긴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1976년 처음 실시되었을 때는 10일 정도였던 훈련이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더니 1980년대 중반부터는 무려 70일에서 8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거의 3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실전과 같은 훈련이 계속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훈련이 며칠에서 길어야 2주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간이었죠. 보통 4단급 훈련도 12주면 끝나던 시절에 2달이 넘는 훈련이라니 장병들의 고충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장병들은 가족도 보지 못하고 제대로 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혹독한 훈련에 매진해야 했습니다. 외박은커녕 외출조차 거의 불가능했고 부대 안에서도 항상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편지로만 가족 소식을 주고받으며 버텨야 하는 나날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이 훈련은 농한기인 2월에서 5월 사이에 실시되었는데 이른 봄의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 장기간 야외 훈련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영하의 추위가 몰아치고 또 어떤 날은 봄비가 쏟아지는가 하면 45월에는 갑자기 더워져서 땀범벅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날씨 변화 속에서 70일이 넘는 야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20만 명이 참가한 세계 최대 규모의 대규모 훈련. 팀스피릿 훈련은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약 4만 6천 명이 참가하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거듭될수록 규모는 계속 커졌고 1978년부터는 참가 병력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1984년 이후에는 참가 병력이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냉전시대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군 7만 명에 미군 5만 명을 포함해 총 20만 명이 넘는 병력이 한반도에 집결했던 것입니다. 한국군은 물론이고 미 본토에서 직접 전략 폭격기 B-52 편대가 날아왔고 인디펜던스호 같은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이 한국 해역으로 전개되었으며 미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총출동했습니다. 1978년부터는 핵공격 능력을 갖춘 랜스 미사일 대대까지 동원되었는데 이는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레이건 정권의 동시다발 보복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병력이 동시에 움직이다 보니 훈련장의 혼잡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동하는 차량만 해도 수만 대에 달했고 부대 간 이동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교통 대혼란이 발생하기 일쑤였습니다. 각 부대 간 협조와 조율이 필수였고 작은 실수 하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모든 장병들이 극도로 긴장한 상태로 훈련에 임해야 했습니다. 특히 보급과 통신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20만 명이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병참 지원이 필요했고 각 부대 간 무전 통신이 혼선을 일으켜 작전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선 장병들은 훈련 자체도 힘들었지만 이런 대규모 작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로 인해 더욱 고생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육해공 통합작전으로 인한 복합적 훈련 강도. 팀스피릿 훈련은 단순한 지상군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미 육해공군 부대의 신속한 전략이동, 지상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공군작전, 한국 해역에서의 한미연합해상작전, 야전기동훈련, 연합상륙작전, 기동부대에 의한 지원작전 등 한국방위를 위한 모든 훈련이 포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륙작전으로 시작되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해상 및 공중훈련이 추가되었고 지상훈련에는 도하훈련과 대비정규전 훈련까지 포함되었습니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정식으로 창설되면서 연합방위 체계가 더욱 체계화되었고 이에 따라 육해공군이 유기적으로 협동하는 합동작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육군 보병들도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지원해야 했고 공군의 근접 항공지원 아래 기동해야 했으며 해군의 함포 사격과 연계된 작전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포항이나 군산 같은 해안 지역에서는 대규모 상륙작전이 실시되었는데 상륙주정 일레스틱과 상륙장갑 차 LVTP가 해안으로 밀려오고 해병대원들이 해변으로 상륙하는 동안 육군 부대는 내륙에서 적진을 공격하는 시나리오가 전개되었습니다. 각 군의 전술과 작전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움직이는 것은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을 동반했습니다. 육군의 전술 용어와 해군 공군의 용어가 달라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각 군의 작전 템포가 달라서 협동 시점을 맞추는 것도 큰 과제였습니다. 특히 일반 병사들에게는 평소 접하지 못했던 타군과의 협동 작전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더욱이 미군과의 연합작전이다 보니 언어 장벽도 있었습니다. 통역관이 있었지만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한데 이것이 원활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번째, 1985년부터 추가된 화학전 훈련의 공포. 1985년부터는 북한의 화학전 능력을 고려하여 화학전 훈련이 정식으로 팀스피릿 훈련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장병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공포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북한이 상당량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가 알려지면서 실전에서 화학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독면을 착용한 채로 장시간 행군하고 전투를 수행하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통이었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워 체력 소모가 훨씬 빨랐고 시야가 제한되어 작전 수행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화학작용제 살포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서는 완전 방호복화 생방복을 입고 훈련해야 했는데 봄철 기온 상승과 맞물려 탈진하는 병사들이 속출했습니다. 방호복을 입으면 체온 조절이 되지 않아 금방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30분만 착용해도 어지러움을 느끼는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몇 시간씩 기동하고 전투를 수행해야 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실제로 화학전 훈련 중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병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화학전 훈련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감도 컸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 즉 화학무기에 대한 공포를 실감하게 되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총알이나 포탄도 무섭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독가스는 더욱 공포스러웠습니다. 방독면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바로 생명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듣고 훈련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또한 제독 훈련도 실시되었는데 화학작용제에 오염되었다고 가정하고 특수 제독제로 온몸을 씻어내는 과정은 매우 불쾌하고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전시 상황을 가정한 초고강도 실전 훈련. 팀스피릿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한 초고강도 실전 훈련이었습니다. 훈련은 전략적 전개, 운용, 복귀의 3단계로 구분되어 실시되었고 매 단계마다 실전과 동일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휘소 훈련 CPX과 야외기동 훈련 FTX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모든 참가 부대가 실제 전쟁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움직였습니다.
특히 미군의 신속한 전력 증원을 검증하는 훈련이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곧 장병들에게 휴식 시간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24시간 연속 작전이 이어지는 경우도 흔했고, 야간 침투 훈련, 기습 상황 대응 훈련, 긴급 이동 훈련 등이 예고 없이 실시되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기습 경보가 울리면 5분 안에 완전 군장을 하고 밖으로 뛰쳐나가야 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밥그릇을 내려놓고 즉각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심신이 극도로 피로했습니다. 1983년 이후 레이건 정권의 동시다발 보복 전략에 따라 훈련 강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소련의 동해안 지역 공격까지 상정한 광범위한 시나리오가 적용되면서 장병들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단순히 남북 간 전쟁이 아니라 소련까지 개입할 수 있는 세계적 차원의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1984년에는 팀스피릿 훈련 중 제17전 투비행단 소속 F에서사의 팬텀기가 적어도 사격 훈련 중 추락하여 조종사 박명렬 소령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실전과 다름없는 고강도 훈련이었기에 사고의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6번째, 남한 전역을 기동축으로 하는 광범위한 훈련 지역. 팀스피릿 훈련의 또 다른 특징은 그 광범위한 훈련 지역이었습니다. 매년 동일한 지역에서 동서를 기동축으로 하는 훈련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남한 전역이 훈련장으로 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휴전선 인근 최전방에서부터 후방 지역까지,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서울 근교에서 시작된 훈련이 경기도 일대를 거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까지 이어졌고, 동해안과 서해안에서는 대규모 상륙작전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포항, 군산 등 주요 해안 지역에서는 해병대와 육군이 합동으로 상륙작전을 펼쳤고, 내륙에서는 기갑부대와 포병부대가 종횡무진 기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공군 기지에서는 F에서4 팬텀, F에서5 전투기들이 끊임없이 출격했고, 미 공군의 B-52 폭격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날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을 이동하며 훈련하다 보니 장병들의 육체적 피로도는 극에 달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했고, 완전 군장을 메고 산악 지형을 넘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낯선 지형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평소 익숙한 자기 부대 주변이 아니라 처음 가보는 지역에서 작전을 펼쳐야 했기 때문에 지형 파악도 쉽지 않았고, 길을 잃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또한 민간인 거주 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하여 훈련하는 경우도 많아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더욱 조심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농경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고, 야간 훈련 시에는 소음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만 명의 병력과 수천 대의 차량이 이동하는데 소음이 없을 리 없었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장병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7번째, 북한의 극단적 대응으로 인한 전쟁 위기감과 심리적 압박. 팀스피릿 훈련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심리적 압박이었습니다. 북한은 이 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맹렬히 비난하며 매년 극단적인 대응을 보였습니다. 팀스피릿 훈련이 시작되면 북한은 정군의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남북 대화를 중단하며 각종 군사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가장 긴박했던 1993년 3월 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훈련 개시 하루 전 전국 전민 정군의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북한군 병사들의 외출과 휴가가 전면 취소되었고, 전 병사가 삭발을 했으며 소총 실탄이 지급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지상 내무실에서 지하갱도로 이동했고, 평양 시내에는 무장 장갑차가 출동했습니다. 주요 기관 주변에는 검문소가 설치되었고, 농촌 주민들까지 집 주변에 방공호를 파야 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반응은 남쪽에서 훈련하는 장병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북한이 준전시 상태다. 언제든 기습 도발이 있을 수 있다.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경고가 계속되면서 훈련인지
실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하면서도 항상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야 했고, 이 이중적 부담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판문점을 비롯한 최전방 부대는 훈련 기간 내내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고, 항상 총에 실탄을 장전한 채 경계 근무를 서야 했습니다. 북한군도 마찬가지로 긴장 상태였기 때문에 작은 오해나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공포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러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몇 달을 보내는 것은 장병들의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병사들이 많았고, 항상 예민한 상태로 있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훈련이 끝난 후에도 전쟁 공포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북한 사회는 전쟁 대비로 거의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주민들의 이동이 통제되었으며 모든 것이 전쟁 준비에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남북이 동시에 전쟁 직전의 긴장 상태로 몇 달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팀스피릿 훈련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실제로 팀스피릿 훈련은 남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한은 이 훈련을 이유로 남북 대화를 거부했고, 1980년대 내내 팀스피릿 중단을 남북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1990년대 초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과정에서도 팀스피릿 훈련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되었고, 결국 1992년에는 훈련이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1976년부터 1993년까지 17년간 계속되었던 팀스피릿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7가지 이유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70에서 80일의 초장기 훈련 기간, 20만 명이 참가한 세계 최대 규모 6해공 통합작전의 복잡성, 1985년부터 시작된 화학전 훈련의 공포, 실전과 같은 초고강도 훈련, 남한 전역을 누비는 광범위한 기동, 그리고 북한의 극단적 대응으로 인한 전쟁 위기감까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선배님들은 묵묵히 국토방위의 임무를 다하셨습니다. 냉전의 최전선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과 같은 훈련을 견뎌낸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의 평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당시 참가하셨던 전우님들은 지금도 그 시절을 회상하며 자부심과 함께 복잡한 감정을 느끼실 것입니다. 1994년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팀스피릿 훈련은 중단되었고, 이후 RSOI 키리졸프, 독수리 훈련, 그리고 현재의 자유의 방패 훈련 등으로 그 명맥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훈련의 규모와 강도는 팀스피릿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만큼 팀스피릿 훈련은 한미연합훈련 역사상 가장 대규모이고 고강도였던 훈련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팀스피릿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견뎌냈던 그 시절은 참전하신 전우님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된 훈련을 통해 단련된 한미연합방위 체계가 오늘날까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전우님들의 팀스피릿 훈련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의 생생한 이야기들이 후세의 귀중한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